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비엔나 한 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구스타프 크림트의 9번째 시간이 소냐 크니푸스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간으로 이제 구스타프 크림트는 잠시 쉬고 다음 시간부터는 에곤 실러의 1909년도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작품 시작하겠습니다. 자, 구스타프 크림트는요, 아, 이 의외로 많으신 분들이 회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다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실상은 222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1883년부터 죽기 전까지 1918년도 죽기 전까지 미완성을 포함해서 초상화 수는 모두 약 26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풍경화가 약 한 130여 점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상징주의를 표시하는 묘사한 작품들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물화 중에서 크림트의 인물화는 다른 인물화들에 비해서 구별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인물화들과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그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형태 혹은 어떤 모습보다는 인물화의 모델에 대한 스타일 묘사에 주력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미완성 작품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작품 하나하나 이야기해 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크림트가 약간의 작품 활동을 중단하고 1898년에 돼서야 처음으로 정사각형 캠퍼스의 소냐 크니푸스라는 이 초상화를 완성을 합니다. 자, 이 인물화는 어떤 그 의뢰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그린 몇 개의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밀리 플로게의 자화상도, 초상화도 역시 자발적으로 그린 거고요.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초상화로서의 전통적 형식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이미 자기만의 고유의 스타일이 분명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점이 하나 뭐냐면 크림트의 여인의 초상화에는 개성, 성격,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거의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즉 무표정하다는 사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그냥 비엔나 사람들은 흔하게 링거리 스타일이라고 묘사를 한답니다. 자, 이와 같은 스타일은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바로 예술가의 어머니의 인물화라는 작품에서 이 모티브를 얻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이미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작품을 또 보시면, 자, 크림트는 처음으로 인물 초상화를 전형적인
사각 캠퍼스를 사용하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와 같은 형태의 특징이 뭐냐면 그림 내용의 집중화, 그 다음에 구성의 안정화를 주기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에서 이 모델은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 긴 의자에 가장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구석에 보시면 우선 백합꽃이 있고 거기에 붉은색 계통의 꽃이 있는데 이 꽃은 그로리오사라고 하는 꽃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의 왼쪽 부분, 제가 이제 오른쪽에 그 부분만 지금 클로즈업을 시켜놓고 있는데요. 두 가지 색상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영역으로다가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녹색으로 변해가고 있는 왼쪽 하단의 연한 갈색은 부드러운 핑크빛 드레스에 의해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바닥처럼 형성되어 있는 밝은 부분은 어두운 뒷배경으로부터 돋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는 꽃과 여인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깔색 바탕 배경에는 다소 담황색 부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꽃과 여인의 모습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그 거스물에 함께 투영되면서 불규칙하게 칠해진 흑갈색 바탕 배경은, 그러니까 뒤에 어두운 배경은 이 작품을 해설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상상력을 북돋우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으신 분들이 정원의 상황을 크림트가 덧칠해 놓은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였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적외선 검사한 결과 덧칠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실제로 배경이 실내인지 정원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크림트는 뒷 배경을 어둡게 묘사를 했느냐가 이제 중심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는 겁니다. 자, 의도는 자기의 마음을 감추려는 의도의 하나의 행위로서 하나의 신비로운 인상을 주고서 자기는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이 어두운 부분은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모델의 오른쪽 팔을 보시면 조금 좀 길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왼손이 의자의 그 팔걸이 부분을 이렇게 꽉 쥐고 있는 듯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그 여인들이 일단 복장 그리고 관습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누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얼른 일어나기 위해서 의자 끝에 이렇게 걸터 앉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괜찮은 집안의 여인들은 아무리 복장을 좀 편안하게 입었어도 이렇게 끝에 걸터 앉는 관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른쪽 손에 잡고 있는 붉은색 수첩. 자,
이 작은 붉은색 수첩은 원래 크림트 것이었으나 크림트가 소냐에게 선물했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들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있어요. 바로 무엇이 그려져 있었죠? 저게 네. 누다 베르스티아가 그려져 있는 것을 스케치한 것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구한테 함부로 자기의 스케치한 것을 선물할까요? 자, 그래서 많은 추측을 불러내고 있는데 이 안에 스케치되어 있는 내용과 붉은 수첩 책자에 의해서 둘 사이는 이미 결혼 전서부터 소냐가 결혼 전서부터 어떠한 관계에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만 해왔다가 그러다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실제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소냐의 유품인 부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은 이제 그 부채의 그 뒷면입니다. 이제 제가 공간상 정면은 제가 안 났고요. 자, 뒷면에 보시면 뒷면을 왼쪽은 이제 그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게 바로 크림트가 자필로 기록을 해서 기록한 페르시아의 사랑의 시, 즉 페르시아 시인 하베츠의 시를 적어서 줬는데 그거를 부채에 붙여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괴테의 사랑의 길이라는 게 제가 표시해 놓고 있는데 바로 저거는 부채 자필로 썼다라고 한답니다. 괴테의 시인 사랑의 길이라는 시를 적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길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슈베르트 가곡에서 사랑의 길을 찾으면 아마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서명이 있는데 1895년 1월 3일이라는 날짜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 시 밑에는 뭐라고 문자가 따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끝이 없는 공포 혹은 두려움보다는 공포 혹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다시 한번요. 끝이 없는 공포 혹은 두려움보다는 공포 혹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더 낫다.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그리고요. 이 소냐의 얼굴을 보시면 아주 무표정한 상태로 관람객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굴과 그 주변의 꽃들은 마치 조각한 거나 마치 사진과 같이 아주 정확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에 비해 분홍색 드레스, 안락 의자, 그 위의 것이 윤곽들이 뚜렷하지 않고 희미한 상태로, 즉 흘러내리는 듯한 묘사법과 사실과 같은 아주 정확한 묘사법이 서로 교차하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난 시간에 벽난로 앞에 앉아 있는 여인 편을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크림트가 처음으로 인물하에 이제 꽃을 삽입해서 그렸어요. 그런데 원래 크림트는 풍경화에 절대로 사람을 넣지 않듯이
바로 인물화에도 풍경을 넣지 않는 것이 그의 큰 특징인데요. 그러나 이 인물화에는 저 꽃을 넣다라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은 시대에, 즉 세기 말 전환 그 시기 속에 그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작품은. 그래서 비록 크림트는 역사주의로부터 벗어나려는 그 시도와 그 다음에 차후에 이제 벗어나더라도 그가 죽은 때까지, 그 후반까지는 정확하게 그의 고유의 스타일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 너무너무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크림트는 소냐의 인물화의 정원을 통해서 꽃과 식물, 연못과 같은 그리고 매우 형이사학적인, 다시 말해서 어떤 다른 차원의 고귀함과 비밀스러움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상징적 모습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크림트의 작품이 끝나고 나서 그 작품 하나와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주변 사항들을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날 때, 즉 지금 말씀드릴게요. 소냐는 자신의 초상화뿐만 아니라 아담과 이브,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이건 1917년, 16년, 17년도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과일나무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빌라, 그냥 크니프스 빌라에 전시해 놓고 있었는데 문제는 왜 이 자신의 초상화를 제한 이 두 작품만 소유했을까? 이것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차후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이 좀 길었습니다. 자, 어떻게 좀 이 작품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에곤 슐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나가실 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